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뜨면 금방 지고 달이 뜨면 그림자가 길게 들이우는 깊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라 바깥 세상의 소식이 늦게 닿았고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산짐승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강산으로 변해버리는 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무섭게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 어둠 속에서는 오직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끝자락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늙은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강호라는 청년이 낡은 초갓집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몸집이 크고 힘이 장사였지만 성품이 어찌나 순하고 착한지 마을 어른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효자였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장터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쌀과 반찬을 사서 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강호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고 아버지 또한 장성한 아들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에게 몹쓸 병마가 찾아온 것은 지난 겨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기침인 줄 알았으나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기침 소리는 깊고 거칠어졌으며 급기야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좋다는 약초를 구해다 다려드리고 용하다는 침술사를 불러 침을 놓게 했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터져나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는 낡은 초가집의 기둥을 흔들 만큼 격렬했고 기침 끝에 묻어나오는 붉은 피를 볼 때마다 강호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것이 폐병이라고, 한번 걸리면 살아서 나오기 힘든 몹쓸 병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흑빛으로 변해갔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이불 아래에서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야위어 갔습니다. 강호는 밤새 아버지의 머리맡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아주었고 아버지가 기침으로 괴로워할 때마다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을 의원조차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강호는 차마 아버지를 이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어느 날 강호는 장터에서 낯선 약초꾼들로부터 기이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산맥 너머 안개가 자욱한 골짜기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한 의원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원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방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폐병 환자들을 씻은 듯이 낫게 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원은 아무나 받아주지 않으며 특이하게도 달이 기울어가는 그신 무렵에만 환자를 받는다는 기이한 규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이 직접 의원과 함께 약을 다려야 하며 그 과정이 보통의 의술과는 사뭇 다르다는 흉흉한 뒷말도 섞여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질 겨를이 없었기에 장터의 약초꾼을 붙잡고 그 의원이 사는 곳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약초꾼은 강호의 절박한 눈빛을 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북쪽으로 고개 3개를 넘으면 나오는 검은 대나무 숲 뒤편에 그 의원이 사는 기와집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초꾼은 덧붙여 말하기를 그곳에 갔다가 병은 고쳤을지 몰라도 사람이 달라져서 돌아온다거나 혹은
영영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불길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강호는 그런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오직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호는 쇠약해진 아버지를 등에 업고 그 먼 길을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얕아지는 것을 느낀 강호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툼한 소미불로 아버지를 감싸고 자신의 등에 단단히 묶은 뒤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 아래를 지날 때 바람이 쪼만히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지만 강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때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차가운 진눈깨비로 바뀌어 강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등 뒤에 엎인 아버지는 추위 때문인지 고통 때문인지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뱉었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강호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강호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만이 산속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강호는 마음속으로 조상님들께 빌고 또 빌며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이 고개만 넘으면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두 번째 고개는 험준한 바위산이라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강호는 등 뒤에 아버지가 혹여나 불편할까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복을 적셨지만 차가운 밤 공기가 땀을 식히며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강호야, 내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그냥 나를 두고 가거라 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호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이제 곧 도착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고개를 넘어서자 약조꾼이 말했던 검은 대나무 숲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다른 산새와는 달리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고 대나무들이 바람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귀신이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숲을 지나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골짜기가 나타났고 그 안개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호는 그 불빛이 마치 생명의 빛인 양 반가워하며 지친 다리에 마지막 힘을 주어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공기 중에는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그것은 약초 냄새가 아니라 마치 고기를 삶는 듯한 구수하고 비릿한 냄새였습니다. 그 집은 숲속 깊은 곳에 홀로 떨어져 있는 꽤 큰 기와집이었는데 담장은 높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지붕 위로는 뿌연 연기가 굴뚝을 타고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연기에서 나는 냄새가 바로 그 구수한 냄새의 정체였습니다. 강호는 잠시 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땀을 닦았고 등 뒤에 아버지가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얕은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커다란 대문의 고리를 잡고 힘차게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위급한 환자가 있어 찾아왔습니다. 묵직한 대문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안쪽에서 자박자박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는데
눈동자가 탁하고 표정이 없어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강호는 그 노인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폐병으로 위독하십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제발 의원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노인은 강호와 등 뒤에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말없이 손짓으로 들어오라는 신협을 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강호의 코를 찌르는 냄새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맛있는 고기 곰탕 냄새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나치게 달큰하고 기름진 향이 섞여 있어 묘한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한약방이라면 씁쓸한 당귀나 감초 냄새가 나야 할 텐데 이곳은 마치 잔치집 주방처럼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큰 가마솥이 걸려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끓고 있지 않았지만 냄새의 근원은 안채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강호는 안내하는 노인을 따라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인은 안채의 마루 끝에 강호를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풍채가 좋고 눈매가 날카로운 중년의 사내가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소문의 명의 장 의원이었습니다. 장 의원은 뒷짐을 진 채 강호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대뜸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기도 하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기도 하며 신중하게 진찰을 했습니다. 맥이 거의 끊어질 듯 위태롭구나. 폐가 이미 다 녹아내려 숨이 붙어있는 것이 기적이다. 장 의원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호는 털썩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장 의원은 강호를 내려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릴 수는 있다. 내게는 죽어가는 폐도 다시 숨쉬게 하는 비방이 있으니. 허나 그 약을 쓰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강호는 고개를 번쩍 들며 물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제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 장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목숨까지는 필요 없다. 다만 이 약은 환자의 혈육이 직접 정성을 다해 다려야만 효험이 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내가 일러주는 대로 아궁이 불을 지키며 약을 다려야 한다. 그리고 절대 솥뚜껑을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 할 수 있겠느냐? 강호에게 그 정도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호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않고 정성을 다해 다리겠습니다. 장 의원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 노인을 불러 아버지를 별채의 따뜻한 방으로 모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호를 데리고 부엌과 연결된 은밀한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부엌과는 달리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고 오직 천장으로 뚫린 환기구 하나만이 있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약방 한가운데에는 사람 2명이 들어갈 만큼 거대한 무쇠가마솥이 걸려 있었고 그 밑에는 장작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솥에서는 이미 하얀 김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맡았던 그 달큰하고 비릿한 냄새가 이곳에서는 머리가 어지랄 정도로 진동을 했습니다. 장 의원은 강호에게 자리를 지정해주며 말했습니다. 이 솥 안에는 내가 미리 준비해둔 귀한 약재들이 들어있다. 너는 이제부터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약이 쫄아들지 않게 지켜보아야 한다. 물이 부족하면 저기 있는 항아리에 물을 붓되 절대 안을 들여다보려는 호기심을 갖지 말거라. 약 기운이 빠져나가면 아버지의 목숨도 그것으로 끝이다. 장 의원이 나가고 난 뒤 강호는 홀로 약방에 남겨졌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솥 안에서 끓어오르는
보글거리는 소리만이 강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강호는 아버지의 쾌유를 빌며 정성스럽게 부채질을 하고 불을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코끝을 맴도는 이 냄새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배가 고픈 탓인지 침이 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속이 울렁거리는 역겨움도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 고깃국 냄새는 유혹적이어야 마땅한데 왜 이토록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것인지 강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약방 밖에선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문풍지가 덜덜 떨리고 가끔씩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강호는 졸음을 쫓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불 앞을 지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솥 안에서 무언가 둔탁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퉁, 퉁. 마치 고깃덩어리가 솥벽을 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강호는 약재가 끓으면서 움직이는 것이겠거니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묘하게 규칙적이어서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강호는 문득 아까 보았던 하인 노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별채로 옮길 때 노인이 강호의 소매를 살짝 잡으며 지었던 그 겁에 질린 표정. 노인은 무언가 말하려다 장 의원의 눈치를 보고 황급히 고개를 돌렸었습니다. 그 노인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이 솥 안에 든 것이 정말 단순한 약재일까?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자 강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강호는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강호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장 의원이 아침 일찍 들어와 불 상태를 확인하더니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다. 아주 잘 다려지고 있어. 이대로라면 네 아버지도 곧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게다. 장 의원의 칭찬에 강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의원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비릿한 냄새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장 의원은 솥뚜껑 위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더니 마치 솥안의 무언가와 교감하는 듯한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강호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폐부 깊숙이 들어찬 약방의 냄새를 씻어내려 했지만 그 끈적한 향기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별채로 가서 아버지를 살피니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기침이 조금 잦아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고 강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냄새가 좀 이상하면 어떠랴. 의원이 좀 기괴하면 어떠랴. 아버지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강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강호가 다시 약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하인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강호에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키며 쉬 하는 시몇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는 척하다가 장 의원의 발소리가 들리자 황급히 지워버리고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강호가 그 자리에 가서 바닥을 살펴보니 흙 위에는 알아볼 수 없는 뭉개진 자국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노인은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강호의 마음속에 다시금 불안의 씨앗이 꿈틀거렸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약방의 어둠 속으로 그 끓어오르는 가마솥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약방의 문이 닫히고 다시 강호 혼자 남게 되자 방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끈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은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솥바닥을 핥았고 그 열기는 좁은 방 안을 금세 찜통처럼 만들었습니다. 강호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훔쳐내며 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김은 천장의 환기구로 빠져나가기보다는 방 안을 맴돌며 기이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마치 춤을 추는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짐승의 형상 같기도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솥 안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맛있는 고깃국 냄새였지만 강호가 평소 장터에서 맡던 국밥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훨씬 더 진하고 깊은 향이었는데 들이마실 때마다 혀끝에 단맛이 감돌 정도로 농밀했습니다. 강호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본능을 탓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고 계신 이 마당에 약 다리는 냄새를 맡고 식욕을 느끼다니 스스로가 짐승만도 못하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허벅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정신을 차리려 했었지만 그 달콤하고 기름진 향기는 끈질기게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때 잠긴 줄 알았던 약방의 쪽문이 열리며 장 의원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손에 붉은 보자기로 싼 묵직한 꾸러미를 들고 있었는데 그 꾸러미에서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 의원은 강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솥 앞으로 다가가더니 보자기에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의원이 무엇을 넣는지 궁금하여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지만 장 의원의 넓은 등판에 가려 내용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 물컹하고 묵직한 것이 솥 안으로 풍덩하고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왔을 뿐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돌을 던진 것처럼 둔탁하면서도 동시에 물살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장 의원은 솥뚜껑을 재빨리 닫고는 주문을 외우듯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웅웅거려 마치 땅속에서 울리는 소리 같았고 촛불에 비친 그의 그림자는 벽 위에서 기괴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강호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원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과 서늘한 살기가 동시에 서려 있어 강호는 감히 말을 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중얼거리던 장 의원이 천천히 뒤를 돌아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빛을 받아 붉게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어 강호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지금 넣은 것은 이 약의 핵심이 되는 재료다. 장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기를 보하고 썩은 폐를 도려내어 새살을 돋게 하는 영약이니 지금부터는 불 조절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불이 너무 세면 약효가 타버리고 너무 약하면 약 기운이 스며들지 않으니 내 아버지의 목숨이 오직 너의 손끝에 달려있음을 명심해라. 강호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 눈이 멀고 손이 타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불씨를 지키겠습니다. 장 의원은 강호의 대답이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원이 나가고 나자 솥 안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보글거리는 소리만 났다면 이제는 쿠르릉 하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마치 솥 안에 갇힌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강호는 그것이 약재들이 끓으면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지만 그 규칙적인 리듬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쿵, 쿵, 쿵. 일정한 박자로 솥뚜껑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안에서 주먹질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아궁이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불빛만이 그를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인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장작이 떨어져 가자 강호는 땔감을 가지러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약방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와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마당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하늘에는 그짓달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강호는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는 장작 더미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장작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그의 어깨를 덥석 잡았습니다. 강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낮에 보았던 그 늙은 하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램프 하나 없이 어둠 속에 서 있었는데 그의 눈은 공포로 크게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강호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이 밤중에 인기척도 없이 무슨 일이십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강호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더니 강호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이라 무엇을 쓰는지 알 수가 없었고 노인의 손가락이 너무 거칠어 감촉만으로는 글자를 판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강호가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말로 하세요. 말로. 그러자 노인은 자신의 목을 가리키며 입을 벌렸습니다. 그의 입안에는 혀가 반쯤 잘려나간 채 뭉툭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호는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다시 강호의 손을 잡고 솥이 있는 약방 쪽을 가리키며 고개를 격렬하게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괴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저곳에 가지 마라, 혹은 저곳은 위험하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아버지를 두고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이곳이 기이하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저 방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약이 완성될 때까지는 떠날 수가 없어요. 강호의 말에 노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치자 노인이 그린 그림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였는데 가슴 부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호가 그 그림의 의미를 묻기도 전에 안채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화들짝 놀라며 그리던 것을 발로 뭉개버리고는 어둠 속으로 쥐새끼처럼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강호는 멍하니 서서 노인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사람, 그림, 잘린 혀, 그리고 끊임없이 끓고 있는 가마솥. 이 모든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맴돌았지만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장 의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불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강호는 정신을 차리고 장작을 한 알을 안고 서둘러 약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온 약방은 아까보다 더 덥고 습했습니다. 솥에서 나오는 김이 방 안에 가득 차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강호는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 넣으며 불길을 살렸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강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 노인은 미친 사람일 거야. 혀가 잘려서 말을 못하니 답답해서 저러는 거겠지. 의원님이 좀 무섭긴 해도 아버지를 살려주신다고 했잖아. 딴 생각하지 말자. 강호는 그렇게 되뇌며
불안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강호는 잠시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러 별채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숨만 간신히 붙어있던 아버지가 이불에 기대어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흑빛이었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홍조가 돌고 있었고 쿵거리던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강호는 감격하여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셨군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버지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강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래, 강호야. 몸이 한결 가볍구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아. 강호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 의원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괴한 냄새도, 노인의 경고도, 소단의 이상한 소리도 모두 아버지가 낳는다는 결과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호야, 참 이상한 꿈을 꾸었단다. 강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꿈인데요? 아버지는 몽롱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주 큰 잔치상 앞에 앉아 있는데 상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이 한가득 있더구나. 배가 너무 고파서 정신없이 퍼먹었는데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더란다. 그런데 그 고기 맛이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랑 똑같았어. 아버지의 말에 강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강호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 맛을 기억한다는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약방에서 나는 그 냄새와 아버지의 꿈이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이제 곧 진짜 약을 드시면 싹 나으실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라고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다시 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이 강호가 이 공포스러운 밤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다시 약방에 돌아온 강호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쬐었습니다. 이제 셋째 날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피로는 누적되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잠을 잘 수는 없었습니다. 솥 안의 소리는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마치 누군가 솥 안에서 손바닥으로 벽을 치는 듯한 철썩하는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점성이 느껴지는 소리였습니다. 강호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불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솥뚜껑이 들썩하고 움직였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강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솥뚜껑 틈새로 붉은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다시 가라앉는 것을. 그 거품은 피처럼 붉었고 역겨운 비린내를 풍겼습니다. 강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뚜껑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절대 열지 말라고 했지만 만약 뚜껑이 열려 약이 넘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게 허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호는 무거운 돌을 가져와 뚜껑 위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돌을 들고 솥 가까이 다가간 순간 강호는 솥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끓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는 아주 희미한 신음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헛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애처롭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강호는 돌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람소리일까? 아니면 끓는 물이 수증기를 내뿜는 소리일까? 마음속에서 갈등이 휘몰아쳤습니다. 장 의원의 경고와 노인의 그림, 그리고 아버지의 꿈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결국 돌을
솥뚜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돌의 무게 때문인지 솥뚜껑의 들썩임은 멈추었지만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눌린 듯 더욱 깊고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강호의 의식은 몽롱해져 갔습니다. 깜빡 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깨어있는 것 같기도 한 비몽사몽간에 강호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솥뚜껑이 스르르 열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손들이 뻗어나와 강호의 목을 조르는 환영을 그는 헉소리를 내며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사그라들고 있었고 방 안은 잿빛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강호는 허겁지겁 장작을 더 넣고 불을 살렸습니다. 불길이 다시 살아나자 벽에 비친 그림자들도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들 사이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장 의원이 서 있었습니다. 장 의원은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 강호의 뒤에 서서 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졸았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호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강호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눈이 뻑뻑하여 비볐을 뿐입니다. 장 의원은 강호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시선을 솥으로 옮겼습니다. 소리가 들리느냐? 의원의 뜬금없는 질문에 강호는 당황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 말씀이십니까? 장 의원은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소리 말이다. 낡은 껍질을 벗고 새 몸을 얻으려는 몸부림 소리. 그 말은 강호를 안심시키기보다는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니. 약을 다리는 데 쓸 표현치고는 너무나 섬뜩했습니다. 장 의원은 솥뚜껑 위에 올려진 돌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안에 든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꽉 눌러놓아야지. 그래야 약효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법이다. 의원은 마치 솥 안에 든 것이 살아있는 생물인 양 다정하게 솥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강호의 눈에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장 의원은 다시 나갔고 강호는 또다시 긴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이제는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단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과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집념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가 물을 길어오는데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약초를 캐러 온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그들을 불러 도움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여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소란을 피워 의원에게 쫓겨나면 아버지는 다시 죽음의 문턱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호는 우물가에 앉아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매타고 볼은 움푹 패어 마치 소단에 든 약재처럼 진액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물 물속에 비친 자신의 뒤로 누군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혀 잘린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강호가 보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뒷산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낫이 들려 있었고 등에는 커다란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자루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강호의 호기심은 이제 공포를 넘어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뒤를 쫓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솥을 비우면 안 된다는 규칙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강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지옥 같은 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약방 안. 소단의 소리는 이제 규칙적인 박동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그것은 거대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강호는 솥 가까이 귀를 대보았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물 끓는 소리 너머로 분명히 들리는 살아있는 것의 박동 소리.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 솥뚜껑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강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단 말인가? 약초가 심장이 있을 리 없고 죽은 짐승의 고기가 뛸 리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무언가가, 혹은 살아서는 안 될 무언가가 저 안에서 끓고 있다는 것. 강호의 머릿속에서 열어봐야 한다는 목소리와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네 번째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검은 대나무 숲을 흔드는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마치 누군가 문풍지를 손톱으로 긁어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약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호는 탄 눈으로 아궁이 앞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미 그의 정신은 반쯤 나가 있는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나흘째 밤, 이제는 피로가 감각을 마비시키는 단계를 넘어 환각을 보여주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아궁이 속에서 붉게 타오르는 불길이 마치 악마의 혀처럼 날름거리며 춤을 추는 것 같았고,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낯선 사람처럼 제멋대로 움직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머릿속을 꽉 채운 몽롱한 안개는 좀처럼 거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역시나 소단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끓는 소리인 줄 알았던 그 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한 리듬을 가진 박동 소리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쿵, 쿵, 쿵. 그것은 거대한 북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소리와 같았고, 더 끔찍하게 생각하면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심장이 뛰는 소리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무쇠로 만든 두꺼운 가마솥을 뚫고 나올 만큼 강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강호의 엉덩이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약재가 끓는 소리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강호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을 넘어 강호의 심장 박동까지 조종하는 듯 했습니다. 소단의 소리가 빨라지면 강호의 심장도 덩달아 쿵쾅거렸고, 소리가 느려지면 강호의 숨도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강호의 생명력이 소단의 무언가와 연결되어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강호는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불 조절을 위해 소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장 의원의 말이 족쇄처럼 그를 붙들었습니다. 약이 숨을 쉰다던 의원의 말은 비유가 아니라 끔찍한 사실이었던 것일까요? 강호는 불안감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냄새 또한 강호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달콤하고 고소했던 고기 냄새는 이제 역겨울 정도로 농후한 비린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살장에서 갓 잡은 짐승의 내장을 삶을 때 나는 냄새와 꿀을 끓일 때 나는 단내가 기괴하게 섞인 향이었습니다. 강호는 속이 메스꺼워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했지만 동시에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맡을수록 본능적인 허기가 치솟아오르는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몸은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방의 쪽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을 뻔했지만 신경이 곤두서 있던 강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으로 늙은 하인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핏발선 눈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쥐 죽은 듯 조용히 방 안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젖은 헝겊 뭉치가 들려 있었고 온몸은 공포로 인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놀라 입을 때려 하자 노인은 재빨리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침묵을 지시했습니다. 노인은 강호에게 다가와 아궁이 불을 가리키며 손에 든 젖은 헝겊을 내밀었습니다. 불을 끄라는 뜻이었습니다. 강호는 기겁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불을 끄면 약을 망치게 됩니다. 아버지가 다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강호의 작은 속삭임에도 노인은 화들짝 놀라며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은 답답한 듯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는 강호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팍에 갖다 대었습니다. 앙상한 갈비뼈 아래로 콩닥거리는 노인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강호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댄 채 다른 손으로는 가마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고 다시 솥을 가리키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저 안에 있다는 뜻일까요? 강호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자 노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흙바닥 위에 그려진 그림은 사람의 상반신이었는데 양쪽 가슴 부위에 2개의 둥근 덩어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덩어리 모양을 낫으로 베는 신음을 하고는 그것을 솥안에 집어넣는 신유를 했습니다. 강호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지만 강호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장기 말입니까? 저 안에 사람의 장기가 들어있다는 뜻입니까? 강호의 떨리는 질문에 노인은 고개를 격렬하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을 긋는 신유앱을 하며 강호에게 당장 도망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너도 죽게 될 것이라는 소리 없는 비명이 노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별채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던 아버지가 혈색이 돌아오고 기침이 멈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건 간에 아버지를 살리는 약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 않은가. 설사 저 안에 든 것이 노인의 말대로 끔찍한 재료라 할지라도 이미 끓이고 있는 약을 버리고 도망간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강호의 머릿속에서 윤리와 효심이 충돌하며 거대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살아나고 계십니다. 이 약만 드시면 완쾌되실 겁니다. 강호의 고집에 노인은 털썩 주저앉으며 탄식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방법이라는 듯 강호의 소매를 끌어당겨 솥뚜껑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강호는 엉겁결에 노인에게 이끌려 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듣는 소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꾸르륵, 쿵, 구앱, 잉.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폐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소리와 젖은 살덩이가 부딪히는 소리의 합주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솥뚜껑 손잡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노인의 손을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솥뚜껑이 내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덜컹하며 들썩였습니다. 그 틈새로 뿜어져 나온 하얀 증기 속에 강호는 보았습니다. 붉고 선명한 핏줄이 얽혀있는 아직도 생생하게 박동하고 있는 덩어리의 일부분을. 그것은 약초뿌리도 짐승의 고기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폐처럼 생긴, 아니 분명히 사람의 폐인 그것들이 끓는 물 속에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본 것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솥 안에는 여러 개의 폐가 들어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끓는 물이 양수인 것처럼 그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공포에 질린 강호를 보며 이제 알겠느냐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의원님은 폐병을 고친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강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 의원이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도망칠 곳을 찾았지만 약방에는 들어왔던 쪽문과 부엌으로 연결된 문밖에 없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부엌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노인은 급한 대로 아궁이 옆에 쌓아둔 장작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강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솥뚜껑을 다시 바로잡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궁이 앞에 앉으려 했지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옷 위로도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부엌 문이 벌컥 열리고 장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서슬퍼런 식칼을 들고 있었는데 칼날에는 아직 닦지 않은 붉은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장 의원은 방 안의 공기가 흐트러진 것을 감지한 듯 날카로운 눈초리로 방 안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약 기운이 요동을 치는구나. 불 조절을 잘못한 게냐? 아니면 딴짓을 한 게냐? 장 의원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강호의 목을 조르는 듯 했습니다. 강호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졸아서 불길이 사나워졌나 봅니다. 장 의원은 강호에게 다가와 그의 턱을 우악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냄새가 나는구나.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다. 나간 냄새가 나. 의원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시선을 천천히 장작더미 쪽으로 돌렸습니다. 강호의 심장이 예슬 것만 같았습니다. 노인이 들키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호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의원님, 솥에서 소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약이 다 된 것이 아닙니까? 강호의 외침에 장 의원은 시선을 다시 솥으로 돌렸습니다. 장 의원은 솥으로 다가가 뚜껑 위에 손을 얹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우, 이제 제법 영그럽구나. 서로의 기운을 탐하며 하나가 되려 하고 있어. 그는 칼끝으로 솥뚜껑을 톡톡 두드리며 기이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내일 밤이면 완성될 것이다. 그때까지 절대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 만약 약이 타버리거나 식어버리면 그 대가는 내 놈의 패로 치러야 할 것이니라. 장 의원은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피 묻은 칼을 헝겊에 쓱쓱 닦으며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장작더미 뒤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나가고 한참 뒤에야 노인은 장작더미 뒤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노인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강호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같이 도망치자는 무언의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포는 극에 달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피하세요. 저는 끝을 봐야겠습니다. 저 안에 든 것이 무엇이든 아버지가 낳는다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강호의 눈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강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며 쪽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홀로 남겨진 강호는 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솥 안의 소리가
징그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아버지의 심장 소리처럼 느껴져 친근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강호는 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폐는 폐지. 망가진 폐를 고치려면 싱싱한 폐가 필요한 법이야. 그게 이치에 맞아. 강호의 이성은 붕괴되었고 그는 소단의 끔찍한 진실을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강호는 다시 별채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일어나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강호의 물음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온화하고 힘없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탐욕스럽고 번들거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강호야, 배가 고프구나. 아주 고소하고 기름진 국물이 먹고 싶어. 네가 끓이고 있는 그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는구나. 어서 다오. 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해져 있었고 입가에는 타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아버지의 변화에 주춤했지만 병이 나으려는 명현현상일 것이라 애써 위안했습니다. 네, 아버지, 오늘 밤만 지나면 드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강호는 서둘러 별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나오자 안개가 더욱 짙게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왔다가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복에 계시오? 날이 저물어 길을 잃었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호는 순간적으로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장의원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몫인 저 소단의 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는 이기심이 솟구쳤습니다. 저들은 이 약의 비밀을 알면 안 된다. 나만 알아야 한다. 강호는 숨을 죽이고 대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후 인기척이 사라지자 강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한 채 다시 그 지옥 같은 약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약방으로 돌아온 강호는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불길이 거세지자 소단의 박동 소리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쿵쿵쿵쿵. 이제는 마치 솥이 춤을 추듯 들썩거렸습니다. 강호는 그 리듬에 맞춰 몸을 앞뒤로 흔들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게 익어라. 우리 아버지 드실 약. 싱싱하게 살아나라. 죽어가는 배야. 그의 중얼거림은 주문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천장 구석, 거미줄이 쳐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이온이 뚫어놓은 작은 감시 구멍이었습니다. 그 구멍 너머로 장이온의 붉은 눈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5번째 밤, 약속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강호는 알지 못했지만 그 실종자들의 흔적이 이 집 뒤편 대나무 숲에서 끊겼다는 사실을 바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소단에서 끓고 있는 저 싱싱한 폐들이 누구의 것인지 강호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그가 선택해야 할 운명은 잔혹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소뚜껑이 다시 한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이번에는 뚜껑 틈으로 붉은 국물이 흘러내려 아궁이 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피타는 노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우르릉거리며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지다 못해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져 내렸고, 약방의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소단의 끓는 소리와 뒤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강호는 충혈된 눈으로 아궁이 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흘 밤낮을 제대로 자지 못한 그의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져 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궁이 속의 불꽃이 춤을 추며 강호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고, 벽의 얼룩이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소단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제는 뚜껑을 돌로 눌러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비웃기라도 하듯 덜컹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압력이 극한에 달한 듯 틈새로 새어나오는 증기는 색색거리는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증기에서는 더 이상 구수한 곰탕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릿하고 역겨운 피 냄새와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강호는 코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장작을 집어넣고 부채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별채 쪽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강호의 귀에 박혔습니다. 밥을 다오, 그 국물을 다오, 배가 고파 죽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에 점잖고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걸걸하고 탐욕스러웠습니다. 강호는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난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저렇게 변해버린 아버지를 대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아버지. 강호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지만 아버지의 고함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문득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의원님은 폐를 고친다고 했는데 왜 아버지는 저토록 허기를 느끼시는 걸까? 그리고 닷새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데 기운은 어디서 솟아나는 걸까? 강호의 시선이 다시 솥으로 향했습니다. 이 소단에 든 것이 정말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약일까? 아니면 아버지를 괴물로 만드는 독약일까? 혼란스러운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솥뚜껑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크게 들썩였습니다. 올려둔 돌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강호는 반사적으로 솥뚜껑을 양손으로 짓눌렀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오는 진동은 끔찍했습니다. 솥 안에서는 무언가가 뚜껑을 머리로 들이받는 듯한 충격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내보내줘. 뜨거워. 강호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아주 작지만 선명한 사람의 목소리를. 그것은 판청이 아니었습니다. 솥 안에서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비명을 지르며 뚜껑에서 손을 뗐습니다. 뒷걸음질 치다가 장작 더미에 걸려 넘어졌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도대체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강호는 홀린 듯 중얼거리며 다시 솥으로 기어갔습니다. 장 의원의 경고도,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효심도, 눈앞의 공포 앞에서는 무력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뜨거운 솥뚜껑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데이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큰 호기심과 공포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강호는 숨을 멈추고 힘껏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확 솟구쳐 올라 그의 얼굴을 덮쳤고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드러난 소단의 풍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붉은 핏물 같은 국물이 펄펄 끓고 있었고 그 위로 둥둥 떠다니는 것들은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장기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폐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국물 위를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아직 선홍빛을 띠는 싱싱한 것도 있었고 푹 익어 허물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며칠 전 실종되었다던 옆마을 처녀의 저고리 조각이 엉겨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호는 헛구역질을 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말도 안 돼. 강호는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드셔야 할 약이 사람을 죽여서 만든 고깃국이었다니.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니. 강호는 자신이 지난 닷새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그는 살인자의 공범이었고 아버지는 인육을 먹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호는 소뚜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약방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방안을 비췄을 때 강호는 자신의 바로 뒤에 서 있는 장의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은 채 손에는 커다란 식칼을 들고 강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번개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만은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이 아직 덜 익었는데 어찌하여 뚜껑을 열었느냐. 장의원의 목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무겁게 강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강호는 바닥을 기어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의원이 아니야. 살인마야. 저 안에 든 게 다 사람 패잖아. 우리 아버지한테 사람 고기를 먹이려 한 거야? 강호의 절규에도 장의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병은 그에 상응하는 사람의 기운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법. 망가진 폐를 고치려면 싱싱한 폐가 필요하고 썩은 피를 갈려면 젊은 피가 필요한 것이 세상의 이치다. 나는 그저 자연의 섭리를 따를 뿐이다. 미친 소리. 그건 의술이 아니라 악마의 짓이야. 강호는 옆에 있던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장의원에게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장의원은 가볍게 몸을 피하더니 강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악마라.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던 건 너였다. 네 아버지가 며칠 새에 좋아진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게 다 저 소단에 들어간 사람들의 희생 덕분이다. 너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 와서 위선적인 도덕을 따지려 드느냐. 장 의원의 말은 비수가 되어 강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강호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난 것은 저 끔찍한 국물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아버지가 사람을 먹게 할 수는 없어. 강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쓰러진 강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칼을 고쳐 쥐었습니다. 안타깝구나. 마지막 재료만 들어가면 약이 완성되는데 네가 판을 깨버렸어. 김이 빠져버렸으니 다시 영험한 기운을 채워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강호는 마지막 재료라는 말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지막 재료라니. 그게 무슨... 장 의원은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띠며 강호에게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가장 효험이 좋은 약은 환자와 피가 이어진 혈육의 장기지. 네, 효심이 지극하니. 네, 폐만큼 좋은 약재가 어디 있겠느냐. 네 아버지를 완벽하게 살리려면 네가 그 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장 의원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강호는 그제야 자신이 이곳에 온 순간부터 이미 제물로 정해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안 돼.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강호는 필사적으로 별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강호야, 밥 다 됐느냐? 냄새가 아주 좋구나. 어서 가져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비명보다 솥에서 나는 냄새에 더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절망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살리려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장 의원은 강호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질질 끌고 아궁이 쪽으로 갔습니다. 강호는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장 의원의 힘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강했습니다. 놓아라! 이거 놔! 강호의 손톱이 흙바닥을 긁으며 처절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솥 안의 붉은 국물은 새로운 먹잇감을 기다리는 듯 더욱 격렬하게 끓어올랐습니다. 장 의원은 강호를 솥 앞에 무릎 꿇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혔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강호의 목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강호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네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네 패는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숨 쉴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느냐. 장의원의 궤변이 귓가에 속삭여졌습니다. 강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목마 태워주던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 하지만 그 모습은 금세 피를 탐하는 괴물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강호는 눈을 감고 체념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면 차라리 아버지를 위해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슬픈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며 세상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와 함께 장의원의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썩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강호의 고개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붉은 선혈이 솟구쳐 올라 끓는 가마솥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피가 섞이자 솥 안의 국물은 더욱 붉게 타오르며 미친 듯이 끓어올랐습니다. 장 의원은 익숙한 솜씨로 강호의 몸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고 오직 명약을 완성해낸 장인의 만족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 의원은 강호의 가슴을 갈라 가장 싱싱하고 깨끗한 패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소중하게 받쳐들고 솥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강호의 폐가 국물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솥 안에서 요동치던 다른 폐들이 잠잠해지고 국물은 맑은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했던 악취도 사라지고 다시금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정한 효자탕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장 의원은 피 묻은 손을 씻고 정갈한 백자 그릇에 완성된 국을 한가득 퍼담았습니다. 국물 위에는 강호의 폐가 먹음직스러운 고기처럼 떠 있었습니다. 그는 쟁반을 들고 유유히 약방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별채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의원의 얼굴로 표정을 바꾸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기다리시던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드님이 정성을 다해 달인 약입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가 눈을 번뜩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쟁반을 보자마자 달려들듯이 그릇을 낚아챘습니다. 뜨거운 국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후후 불지도 않고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그의 쭈글쭈글했던 피부가 펴지고 백발이었던 머리에 검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릇 바닥에 남은 고기 한 점까지 남김없이 씹어 삼켰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맛이 좋구나, 강호. 이 녀석이 솜씨가 아주 좋아. 그런데 이 녀석은 어디 갔는가? 내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는데. 장의원은 빈 그릇을 받아들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아드님은 약재를 구하러 멀리 떠나셨습니다. 아마 아주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실 겁니다. 대신 아버님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기특한 녀석. 그나저나 속이 아주 든든하구먼. 이제야 살 것 같아.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뱃속으로 들어간 줄도 모르고 넘치는 활력에 기뻐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산골짜기로 흩어졌습니다. 약방의 아궁이 불은 꺼졌지만 솥안의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마당의 핏자국을 늙은 하인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합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억울한 영혼이 이 집의 기둥이 되었음을 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는 다른 죽음보다 더 깊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강호의 희생으로 아버지는 젊음을 되찾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늙은 아버지와 그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악마 같은 의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맑게 개었고 산골짜기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검은 대나무 숲의 잎사귀마다 맺힌 빗방울이 보석처럼 반짝였고 숲속의 공기는 씻은 듯이 투명하고 상쾌했습니다. 별채의 문이 열리고 강호의 아버지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축 없이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던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의 발걸음에는 힘이 넘쳤고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아침 공기가 밀려 들어왔지만 기침은커녕 가슴을 찌르던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낡고 병들었던 폐가 사라지고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것처럼 싱싱하고 튼튼한 숨결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온몸에 활력이 도는 것이 느껴졌고 눈앞의 세상이 전과는 다르게 선명한 색채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당을 거닐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배에서는 든든한 포만감이 느껴졌고 어젯밤 먹었던 그 고소한 국물의 맛이 여전히 입안에 감돌아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장 의원이 뒷짐을 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말끔한 의복을 차려입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어젯밤의 광기 어린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 의원은 아버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어르신, 안색을 보니 이제 병은 깨끗이 나으신 듯합니다. 아버지는 장 의원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죽어가던 송장을 이렇게 살려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 강호놈도 의원님께 절을 올려야 할 텐데 이 녀석이 아침부터 보이지를 않는군요. 아버지의 말에 장 의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새벽 일찍 길을 떠나셨습니다. 어르신의 약값을 마련하고 또 앞으로
어르신을 더 잘 모시기 위해 큰 돈을 벌어오겠다며 저 먼 한양 장터로 가셨지요. 아마 성공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으실 겁니다. 장 의원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결심이 기특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녀석 참 인사라도 하고 가지 무정하기도 하지. 그래도 다 애비 생각해서 간 것이니 나무랄 수는 없겠지요. 허, 아버지는 아들의 부재를 금세 납득했고 자신의 건강해진 몸에 대한 기쁨이 아쉬움을 덮어버렸습니다. 장 의원은 아버지에게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남은 약을 달여 만든 환약입니다. 몸이 허하실 때마다 하나씩 드시면 기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셔서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아드님의 뜻이기도 할 겁니다. 아버지는 보따리를 소중히 챙겨들고 의원에게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활기찼습니다. 그가 검은 대나무 숲을 지나 산을 내려갈 때 숲속의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잎들이 사락사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떠나는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슬픈 소리였지만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의 귀에는 그저 상쾌한 바람 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산 아래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인생은 아들의 희생 위에서 피어난 꽃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밭에서 일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 죽어가던 송장이 되어 아들의 등에 엎혀갔던 노인이 불과 닷새 만에 청년처럼 펄펄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기 오는 게 강원의 아버님 아니요? 세상에,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좀 봐. 귀신에 홀린 건가? 아니면 진짜 명의를 만난 건가?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아버지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가슴을 펴보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내 살아 돌아왔네. 그 산골짜기 의원이 정말로 신의 손을 가졌더구만. 사람들은 아버지의 몸을 이리저리 만져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뼈만 앙상했던 팔다리에는 제법 살이 올랐고 거칠었던 숨소리는 잠자는 아이처럼 고요했습니다. 마을 촌장이 나와 물었습니다. 정말 기적이구먼. 그런데 같이 갔던 강호는 어디 가고 혼자 오시는가? 아버지는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녀석은 큰 뜻을 품고 돈 벌러 떠났네. 내 병도 고쳤으니 이제 저도 제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나. 아주 효자야. 효자. 사람들은 강호가 효자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버지를 홀로 보내고 인사는커녕 얼굴도 비치지 않고 떠났다는 점을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기적이 너무나 놀라워 그 의구심은 금방 묻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집안을 청소하고 살림을 정돈했습니다. 몸이 가벼우니 힘든 일도 척척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쓰던 방을 말끔히 치우고 아들이 입던 옷가지를 곱게 개어 장롱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금에 환영하거라. 내 그때까지 천년만년 살아서 너를 기다리마. 아버지는 장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침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겠지만 이제는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강호의 폐가 아주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며 아버지에게 편안한 휴식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버지에게는 기묘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유독 고기 국물이나 붉은색 음식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소박한 나물 반찬을 좋아하셨던 분이 이제는 고기가 없으면 밥숟가락을 들지 않으려 했고 국물도 아주 진하고 기름진 곰탕만을 고집했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려 소를 잡는 날이면 아버지는 제일 먼저 달려가 갓 잡은 소의 선지나 내장을 탐욕스럽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병을 앓고 나서 몸이 허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가끔씩 아버지가 국물을 들이켤 때 보이는 번들거리는 눈빛에 소름이 돋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밤마다 혼잣말을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잠결에 가슴을 어루만지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답답하지. 조금만 참거라. 내가 맛있는 걸 넣어주마. 지나가던 이웃이 그 소리를 듣고 누구와 대화하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내 속에 우리 강우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러네. 이 녀석이 효자라 멀리 가서도 애비 걱정만 하는 모양이야. 라고 둘러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이 단순히 아들을 그리워하는 부정부침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왔지만 아버지는 추위를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겨울에도 얇은 옷 하나만 걸치고 다닐 정도로 몸에서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젊은 아들의 생명력이 불타고 있었기에 늙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에너지가 솟구쳤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을의 또 친일도 도맡아 하며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들어올리고 산에 가서 장작을 해오는 솜씨가 젊은이들 못지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회춘했다고 부러워했고 그 신비한 의원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웃 마을, 더 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가 그 산골짜기 의원을 찾아 떠났습니다. 폐병쟁이, 안진뱅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은 대나무 숲을 향해 갔습니다. 그 중에는 병을 고치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강호처럼 돈을 벌러 멀리 떠났다거나 병이 깊어 의원 곁에서 요양하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지고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돌아온 자들의 기적적인 치유만을 보며 환호했고 사라진 자들에 대해선 깊게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눈앞의 이익 앞에서는 맹목적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묘한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로야. 내가 그 기적의 증인이지. 그 시각 산골짜기의 깊은 약방에서는 여전히 가마솥이 끓고 있었습니다. 손 밑에 장작불은 꺼질 줄을 몰랐고 소단의 국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늙은 하인은 여전히 말을 잃은 채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었고 장 의원은 새로운 환자의 가족을 데리고 약방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약은 환자의 혈육이 직접 정성을 다해 다려야만 효험이 있습니다. 장 의원의 서늘하고도 유혹적인 목소리가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하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무심한 구름만이 달을 가리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소단에서는 새로운 희생, 새로운 재료가 들어가 다시금 생명의 소리를 내며 끓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우의 아버지도 이제 정말로 늙어 천수를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록 그는 건강했지만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는 법. 어느 늦가을 밤 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당의 평상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가슴 속의 패만은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인의 죽음을 거부하듯 혹은 주인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듯이 강렬한 박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쭈글쭈글해진 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강호야, 내 아들 강호야. 아버지는 나직하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야 그는 희미하게나마 깨닫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누린 이 기적 같은 삶이 어디서 왔는지, 밤마다 꿈속에서 들리던 울음소리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하지만 그는 그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끔찍한 죄악으로 변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토닥였습니다. 네 덕분에. 참으로 따뜻한 생이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아버지는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퍼져나오는 온기가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에게 바친 슬프고도 잔혹한 효심의 온기였습니다. 아버지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잦아들자 가슴 속의 박동 소리도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그리고 마침내 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컹컹 짖어대고 멀리서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평상 위에 누운 노인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평상 위에서 미소를 띠고 죽어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천수를 누리고 호상을 당했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장례는 마을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고 사람들은 효자 강호가 이 소식을 듣지 못해 오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강호가 이미 아버지와 한 몸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땅속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덤은 양지 바른 곳에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비추었습니다. 흙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비로소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시작된 이 기이한 이야기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전설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입니다. 지금도 깊은 산속 어딘가 안개가 자욱한 그곳에서는 여전히 곰탕 끓이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을지도요. 부모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효심을 가진 누군가가 그 냄새에 이끌려 대문을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뛰고 있는 심장과 숨쉬는 폐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간절한 사랑과 희생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숨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기를 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